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11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4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올해 세계 경제가 6%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관련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심각한 탄소 배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CNN 보도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7개 슈퍼컴퓨터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사에 대해서 182억 위엔의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IMF increases global growth forecast, says crisis and is increasingly visible. Details. CNBC 보도 보시죠. IMF가 지난 1월 발표된 세계 경제 전망보다 훨씬 상향 조정된 새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는 작년에 마이너스 3.3% 역성장하였지만 올해는 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난 1월 전망치 5.5%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거죠. 내년에는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 1월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경제 전망을 상향 수정한 이유는 첫째로 각국의 경기 부양 조치, 특히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가 세계 경제 회복에 확신감을 줬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세계적인 백신 캠페인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에요.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했는데요. 첫째, 백신 보급의 국가별 차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경제 회복 차등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신종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 내에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 공통의 현상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빠른 경제 회복이 괄목할 만한데요.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해서 바이러스 사태를 작년에 조기 극복하였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이미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경제 전망을 세분해 보면요. 미국의 경우 올해 6.4% 성장하고 내년에는 3.1% 성장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지난 1월에 비해서 올해는 무려 1.3%포인트, 그리고 내년에는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대단하죠? 중국의 경우 작년에 이미 플러스 2.3% 회복 단계에 들어갔고요. 올해는 8.4%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네요. 유로 지역 경제는 작년에 마이너스 6.6%에서 올해는 4.4% 성장하고 내년에는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마이너스 4.8%, 올해는 3.3%, 그리고 내년에는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독일은 작년에 마이너스 4.9%, 올해는 3.6%, 내년에는 3.4% 성장하고요. 영국은 작년에 마이너스 9.9%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5.3% 성장하고 내년에는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작년에 마이너스 8.2%, 올해는 5.8%, 내년에는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요.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작년에 마이너스 1.0%, 올해는 3.6%, 내년에는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IMF 전망치는 지난 2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0%, 내년에 2.5% 성장보다 훨씬 높은 거죠. 지난 2월 이후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을 IMF가 포착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Bitcoin mining in China could soon generate as much carbon emissions as some European countries, study finds. CNN 뉴스 보시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심각한 탄소 배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암호화폐 채굴에 과도한 컴퓨터 전력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추정한 것을 보면은 오는 2024년까지 총 1억 3천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양은 체코하고 카타르 두 나라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합한 2016년도 연간 배출량을 합한 양과 같다고 하고요. 에너지 소비 국가 순위로는 12위에 해당되는데 이는 이탈리아나 사우디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비트코인 발굴 산업의 중심지로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고 저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의 해시파워 75%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해시파워 또는 해싱파워의 의미는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처리 능력으로 해석이 되더군요. 이 해시파워에 따라서 프로토콜, 비트코인 운용 관련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75%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절대적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인기 상승으로 환경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고 장기화될 전망인데요. 문제는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적정한 규제나 해결 방식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채굴 하드웨어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동서한 거죠. 초기에는 암호화폐 채굴에 CPU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중앙처리 장치 CPU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네요. 처리 능력이 많이 향상되는 대신에 전력 소비가 급증하였죠. 여러분, 일반 사무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컴퓨터 열이 적긴 하지만은 게임을 사용하는 게임용 GPU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에 열이 많이 나죠. 그만큼 전력 소요가 많다는 거죠. 최근에는 ASIC 방식이 등장하였다는데요. 제가 이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채굴기는 가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개 주요 암호화폐 채굴에 이산화탄소 약 1,300만 톤 방출 효과가 있었다는데요. 지구온난화 원인이 되겠죠. 한편 중국은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해 있는데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에 많은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파리 기후협약 준수가 매우 큰 장애를 만난 거죠. 네, 여기서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와 관련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는 화폐의 일반적 기능인 가치 척도 기능, 교환 결제 수단, 가치 저장 수단의 그런 기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일반적인 강제 통용력 있는 그런 화폐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 간의 교환 결제 수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 토큰에 불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가치가 급등락함에 따라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를 보면요. 최근에 수치를 허용하는 테슬라 등의 그런
수치 허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느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처에는 통화량 급증에 따른 투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점입니다. 한편 채굴 비용 상승도 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나 중앙은행의 입장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한 국가 내에 통화 관리 에러가 예상되고요. 위패나 해킹 우려도 있고 전력을 과다 소비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미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하죠. 각국 중앙은행 중에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선두주자인데요. 벌써 중국 내 2차 시험을 발행을 성공하였고요. 지난 2월에는 홍콩 모니터리 어서리티하고 국경을 걷는 크로스보더 디지털 위엔에 대해서 테스트를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중국 위엔하의 국제화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이미 작년 4월에 테스트를 하였죠. 저는 만약에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설 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 및 백신 접종자 수를 보시죠. 후 본부가 있는 제네바 시간으로 4월 10일 오후 2시 52분 기준으로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3,430만 8천 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3.1% 증가하였고요. 사망자 수는 290만 7,944명으로 지난주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사망자 비율이 조금 떨어졌죠. 근데 지난 주말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네요.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 수는 6억 6,924만 8,795명으로서 지난주 대비 22.2%나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국가별 확진자 순위를 보면요. 터키가 7위로 부상하였고 폴란드가 또다시 한 단계 올라서 11위로 부상하였습니다. 국가별 순위를 다시 한번 보면요. 미국, 브라질,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폴란드, 콜롬비아 순입니다. 인도와 영국의 확진자 수 추이표를 가져왔는데요. 에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조 대국 인도에서 급증하는 게 좀 이상하고요. 영국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한편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바이러스 방역 대책이 늦은 데 반해서 백신 보급이 매우 빨랐기 때문에 이런 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단신,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7개 슈퍼컴퓨터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슈퍼컴퓨터를 중국군 현대화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민해방군을 위해서 예민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슈퍼컴퓨터는 초고속 대용량 처리 컴퓨터를 말하는데요. AI,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산업과 우주 산업, 그리고 첨단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블랙리스트 대상은 7개 사업체입니다. 이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해서 중국은 슈퍼컴퓨터를 산업 스파이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없네요. 만약 중국이 미 국방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지정하게 되면은
대상 기업 수가 많겠죠. 미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 기술 사용 방지를 위해서 진력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여부는 미상이고요. 다만 기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만 말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명목의 경제적 블랙리스트 다수 지정에 이어서 이제 군사적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하네요. 여기서 잠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국이 중국에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했죠. 이번에 블랙리스트 지정은 군사, 경제, 우주 등 전반적인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우방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패권 유지 노력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세 번째 단신. China slaps Alibaba with a $2.8 billion fine in anti-monopoly probe. 보시죠.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사에 대해서 182억 3천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유는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조사의 주 목적은 알리바바 그룹이 두 개의 플랫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커머스 플랫폼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엔드 파이낸싱 플랫폼, 금융업, 핀테크 금융업을 하든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간의 경과를 보면요, 작년 11월에 엔티 파이낸스가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고 했죠. 홍콩과 상하이 정금거래소에 동시 상장해서 35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기업 공개가 돌연 중단되었었죠. 중국 인민은행과 정권감독위원회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죠. 곧이어서 반독점 실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죠.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은 182억 3천만 위엔 벌금을 내는 건데요. 이는 2019년 매출액의 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많은 거죠. 그리고 향후 3년간 자체 검사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알리바바사는 바로 벌금을 수용하고 당국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여타 기술 회사들의 금융사업 부문, 핀테크에 대해서도 출시를 한다고 하는군요. 엔트 파이낸스사의 최대 주주인 잭마의 동정을 보죠. 작년 11월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구산업시대 윤물이다 라고 혹평하기도 했죠. 핀테크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이기도 하지만은 이는 중국 당국에 부담을 주는 발언이죠. 12월에 반독점 조사가 착수되자 언론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자선 행사에 비디오를 출연하였고요. 그리고 다시 현재 잠적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중국의 알리바바 제재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이는 중국판 금산 분리 정책의 시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엔트 파이낸스와 같은 핀테크 산업도 금융업에 포함된다는 거죠. 즉, 이커머스 사업을 하면서 핀테크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독과점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다만 핀테크 산업을 금융업에 포함하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중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꾸준히 발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첫째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잘 도입한 겁니다. 공산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산사회에서의 만연한 부정부패, 그 오버 리포팅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를 지도층이 강력하게 척결한 거죠.
그 초기 발전 단계에서 주룽지 전 부총리 겸 인민은행 총재가 있는데요. 이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이분이 1990년대 초에 인민은행 총재로 있으면서 칭화대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은 3천만 명 중에 한 명으로서 중국의 발전, 인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부총리 시절 때 부패 은행장을 극형에 처하든가 파면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칭화대 후배를 포함해서 처벌하였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알리바바 그룹 제재와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의 비교가 되는데요. 중국 정부의 알리바바 제재는 행정부의 독점 규제라는 성격이 강하고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업경영간섭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법부와 기업그룹 내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적 근거가 더욱 모호합니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를 보시죠. 주요 이슈로는 다음 주부터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은행주부터 시작이 되죠. 대체로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우지수, S&P 지수가 신기록을 수립하였는데 그 상승세가 이어질지 궁금하군요. 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도 다소 오는데요.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화요일 발표되는데 그게 관심사입니다. 지난주 발표되었던 도매 물가 지수가 큰 폭 상승하였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물 소매 판매가 정부가 부양자금으로 개인별 1,400불 지급하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미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60 미니스에 출연하는데 여기서 물가 금리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합니다. 요일별 일정에 대해서는 다이어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세계경제는 지금을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